네,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에 첫 번째 인사는 방금 밑에서 하프 모의고사에서 드렸었고, 이제 두 번째 인사 드립니다. 2008년도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설명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설명회 오셨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익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년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9급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 정도가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년을 계획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1년을 계획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한번 미스가 나게 되면은 여러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국가직 9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방직 9급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9급이 5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4개월입니다. 4개월 안에 어떻게든 5과목을 맞겠다. 제일 좋은 거는 실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모의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시를 하시고요.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가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패스온 사이트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7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7급 계시죠? 7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7급 따로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다. 4월, 5월에 9급 시험 때까지는 9급에는 행정법이 총론까지입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강론까지 포함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객관식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강론을 깊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론 강의는 진행을 하는데 5월 달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6월부터 7급 일정이 들어갑니다. 저희 이제 매직스쿨 관리반도 그때부터는 7급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풀이도 7급 중심으로 6월, 7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강론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강론만. 일반적으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까지는 9급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같이 가셔갖고 그때까지는 총론을 완전히 정리를 한다. 그리고 9급 시험 응시하시고 합격해 놓으시고 물론 이제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2달 동안에 7급 강론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9급과 7급은 5월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총론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도 5월 때까지는 7급을 대비한 강론에 대한 커리큘럼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지금 입장은 알고 계신 대로 사과수의 고교 과목은 폐지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될 텐데 아직은 안 났습니다. 발표가 나게 될 텐데 최소한 2년, 그 다음에 맥시멈 3년입니다. 그 뒤에는 행정법으로 바뀔 겁니다. 필수 과목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때 되면 사과수라는 과목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과수를 없애버리게 되면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사과수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인사혁신처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10월 달에 추가 채용 국가직 쪽에, 12월 달에 추가 채용 지방직 쪽에서 문제의 난도와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변형을 해서 실험을 들어갔었고요. 실험을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사과수 선택자들의 선택 포기를 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사과수를 털고 행정법과 행정학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지금 전략에 따르게 되면 행정법 문제는 2018년도에 상당히 난도가 높아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사과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받는 점수보다 약 15점 이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정법 선택자는요,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상대적으로 그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회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법은 표준 점수, 조정 점수를 적용했을 때 사과수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우월 전략을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지금 작전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 시험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4월, 5월 안에 확실히 우선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매직행정법은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행정법 책과는 그 프레임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제가 쓰는 전략은 이론은 간명하게, 문제는 풍부하게 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론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이 기본 강의에서 뼈대만 정확하게 세우시게 되면요, 여기서 전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뼈대가 흐물어져 버리게 되면은 문제풀이를 했을 때 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즉 기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의 총 개수는 3020문제입니다. 3020문제,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문제는 3020문제고, 이거는 전직열, 전직급, 그리고 전기간으로 잡았을 때 3020문제인데,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하프 모의고사나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기출문제 약 1000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셔도요,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고, 거기 가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는 14일입니다. 여기서는 10일입니다. 여기서는 20일이고요. 이건 40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기억은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될 것은 그때 제가 다시 기술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부분, 단순 암기 부분이 되는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뼈대 정확히 세우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에서 약 15문제 정도는 원리를 질문합니다. 원리를 질문한다는 것은 그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문제 정도는 그냥 외우는 문제입니다. 그 5문제를 커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이론은 간명하게, 내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교재도 테마별로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테마별로 다 끊어져 있고, 그 내용만 우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제가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뭘 배우는지만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수업은 그날 내가 가져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날 가져가는 거. 그래서 테마가 뭐가 진행됐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충분한 겁니다. 너무 지금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문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 강의에서 제가 11월, 12월 때 기본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인강을 열어드리는 부분도 열어드리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제법 파트에서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이게 내용물입니다. 이 내용물이 그릇이 없으면 전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릇을 공부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패스원 사이트에 가게 되면 행정쟁송법하고 국가배상법, 이 부분에 행정쟁송, 손해전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현재 우선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공부하면서 초반에 행정법에 조금만 투자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행정법에 투자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행정법은 확실히 잡아 놓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 수업의 연장선인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 보고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과 연초 쪽에 지금 패스원에 너무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좀 많이 힘든데, 내용에 있어서 뭐 영향을 받는 부분은 따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교재가 나와도 이 페이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교재의 원고 일부를 지금 출력을 해온 거고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지난달까지 수업 들으셨던 분들 조금 쉬워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양해를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문특강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인문특강 패스원 사이트에서 제 인문특강 듣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아무 정보가 없이 오셨죠?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 먼저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특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주체라고 하게 되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자연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법상 필요에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들어보셨죠?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주체라는 표현을 쓴다라거나 아니면 놈자자,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건 사람입니다.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람입니다. 주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고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런 표정 아주 좋습니다. 무슨 표정이죠?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행정법 시작은 원래 외계어예요. 외계어여서 전략을 제가 이론을 간명하게 문제 풍부하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행정법은 제가 한 20년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교수님들도 뭔지 모르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은 행정법이란 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뜬구름 잡기거든. 하지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풍덩 빠지시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수험 행정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법을 진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문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한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외계어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에요. 처음에 좀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반복되면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니까 초반만 잘 좀 참아주시면 됩니다. 주사 맞을 때 괜찮아 하다가 이거예요. 행정 주체가 어떤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액션을 취하겠어요? 국민한테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국민한테 액션을 취하면 그 행정작용, 이게 이제 액션이 행정작용이 되는데 이 행정작용,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거의 상대방이 되죠. 상대방이 국민이 바로 행정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여기도 체자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다. 이것도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얘가 얘한테 어떤 행동,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드리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기간이 되면 돈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 돈을 줘야 되는 반환 의무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와 그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법률 관계라는 게. 권리 의무 관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왜 그런 거냐? 법률은 우리가 실체법을 법률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실체법. 실체법은 뭘까? 법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이야. 뭐야 그게? 그죠? 순환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법의 실체는 뭐냐면 법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실체법이고 권리 의무가 법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담고 있는 법이 실체법이야.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법을.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권리 의무는 실체법이죠. 그게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률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법률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얘네들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국가하고 지자체와 같은 국가 등하고 국민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뭘 매개로 했습니까? 행정작용을 매개로 했죠. 이걸 매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행정작용을 하는 게 국가가 언제나 공익 목적으로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도 행위를 합니다.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같은 사인, 우리를 뭐예요? 사인, 사사로운 사람, 사인이라고 하거든. 사인이란 뜻은 재산권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재산권의 주체라는 뜻인데 사인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인과 똑같이. 그러니까 국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사익 목적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행정작용을 사행정작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행정작용. 근데 국가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공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개념 정확히 잡으시고요. 법은 기본이 뭐예요? 개념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만 잡히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익은 뭐라고요? 전체의 이익이라고요. 전체의 이익이라고. 사익은 뭐라고요?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이익은 공익, 개인의 이익은 사익. 얘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위하면 그런 걸 공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자신의 이익, 사익을 목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사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상 법률 관계는 이 행정작용이 공행정작용인지 사행정작용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률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달라지는 것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륙법계,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에는 공법이 따로 있고 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법이 따로, 사법이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가 되세요? 공법과 사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은 7개가 있을 거예요. 7개가. 헌법이라는 게 있죠. 올해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최고법으로서 헌법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여러분이 익숙한 건 민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 처벌하는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민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 그릇이야. 민법의 그릇이 되고 있는 게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거든. 형법을 담는 그릇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물 실체법에 민법 말고도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 회사 규율하는 거,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담는 그릇도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그러면 지금 우리 뭐뭐뭐뭐 얘기했어요. 헌법 얘기했죠. 민법, 상법, 그리고 형법 얘기했고, 이걸 담는 걸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6개를 말했어요. 6개. 이 6개의 법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행정법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행정법은 이렇게 하나의 법이 없습니다. 통일된 단일 법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찾아도 인터넷을 뒤져도 행정법이라는 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법은 다 행정법이에요. 방금 얘기한 6개 빼고, 그렇죠? 6개 빼고는 다 행정법입니다. 그 중에서 말이에요. 헌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법, 행정법, 요 친구들이 공법이에요. 공법. 국가가 어떤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쓰는 경우는 다 공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법은 2개밖에 없는 거지. 사법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뭐 있었지? 민법, 상법, 그치? 민법, 상법 2개만 사법이고 나머진 다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쵸? 나머지 다 공법이 돼. 그래서 우리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지어요.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을 따로 나눠요. 영국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익 목적으로 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뭐가 되냐면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공법관계가 되는 거고, 얘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사법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죠.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특히나 사법 중에서 민법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거는 민법은 그 조문의 개수가 1000개가 넘어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행정법은요, 우리 공법, 그냥 우선 공법 그러면 보통 행정법이에요. 공법 그러면 행정법이야. 법 그러면 뭐라고? 실체법이고, 공법 그러면 우선 행정법인 겁니다.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 놓은 어떤 법전도 아직 못 만들어졌어요.
행정법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유학이야.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요. 민법이나 형법 같은 이런 단일 법전이 없죠. 근데 수많은 법들로 이렇게 다 상계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 사이사이 틈이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도 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행정법은 그런 게 없는 게 많아. 그러면 오래된 법, 사법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행정법 관계. 이 공법 관계가 바로 다른 이름이 행정법 관계입니다. 이 다른 이름이 행정법 관계인데 이 행정법 관계에는요. 법이 없는 곳들이 많다고요. 행정법 관계의 흠결 영역이에요. 흠결 영역에 대해서 누구의 도움을 좀 받겠다고? 사법의 도움을 좀 받겠다고요. 그래서 사법 규정을 통해서 그 공법 관계의 흠결 부분을 보충해 넣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4월 달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있다. 완전히 끊어져요.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져. 그러면 공법 관계는 당연히 공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 관계는 사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법률 관계는 같은 법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행정법은 설명드린 대로 개별법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합체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흠결 영역들이 존재해요. 이럴 때 과연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없는 부분이 있어. 당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법조는 없어. 법조문 얘기하는 겁니다. 법조 그러면 법조문 얘기하는 법규정. 법이 없어. 그러면 직접 적용할 법이 없으면 우선은 뭐예요? 내 식구 안에서 좀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식구 안에서 먼저 해결합니다. 공법 안에 있는 다른 법을 좀 끌어올 수는 없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은 남의 집 갖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먼저 우리 안에서 해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먼저 고려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흠결 영역에 대해서 다른 공법 규정이나 공법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우리 이제 사법부 있죠? 사법부. 권력이 분립되면 뭐가 있어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입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 제정, 입법 작용이에요. 법 제정. 행정부가 하는 일은 법 집행, 법 집행 작용을 하고 사법부는 법 적용, 재판 작용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로는 그렇다는 거야. 주로는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법부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일반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88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8년 전까지 헌법재판소하고 일반 법원하고 하는 일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을 적용시켜서 재판해요. 일반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원들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한 개밖에 없거든. 저기 서초동에 가게 되면요. 서울행정법원 1개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소송 제기할 때 행정법원에 제기하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또 만들지도 않아. 만들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설명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1000명 뽑던 시절이 있었죠. 1000명 뽑던 시절에 1000명이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면 가서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정법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아. 알겠어요? 여러분 더 많아. 왜 더 많냐? 1000명 중에서 행정법 선택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나와요. 행정법이 진짜로 공부하면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서 이거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정법원을 만들면 행정법원의 행정판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숫자가 안 나와, 숫자가. 행정법원이 사실 뭐예요? 지금 1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그렇다고 전국에서 모든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을 전부 서울의 행정법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급한 대로 법원조직법에 보게 되면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방법원들 있죠. 지방법원들, 수원지방법원 이런 거 있잖아. 그 법원의 본원에다가 행정사건 소송 제기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일반 법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2심, 3심 법원, 최고법원이 누구야? 최고법원이 대법원. 그죠? 대법원. 얘가 최고법원이에요.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민사사건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요, 어디로 가냐면, 민사법원 단독판사한테 가요. 단독판사. 판사 한 명이에요. 가시면 한 명 앉아있어요. 한 명. 네. 되게 친절하게 막 여러 가지 물어봐 줘요. 네. 근데 형사사건도 마찬가지. 한 명 앉아있어요. 근데 행정사건은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예, 어려우니까 혼자 판단하기 좀 버거워. 그래서 우리는 합의부가 원칙이에요. 합의부. 3명이 앉아있어요. 행정사건은 들어가면 판사가 3명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1심이 첫 번째 소송이 단독판사 1명 앉아있는 거면은, 그러면 2심은요, 이 판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죠. 불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바로 위에 있는 상급법원에다가 이 판결 좀 깨주세요라고 제기를 할 수가 있어. 소송을. 그것도 소송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거여서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어렵지 않죠? 2심의 판결에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상급법원의 대법원에 올라가. 그런 것도 상소라고 해요. 똑같아요. 상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 올라가면 그 상소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닉네임이 있는데 그런 걸 항소라고 해요. 항소. 2심 법원에 불복해 올라가는 걸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항소와 상고가 합쳐져서 상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급법원이나 올리면 다 상소입니다. 이런 내용은 인문특강에서 제가 하나씩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짚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했을 때 단독 판사가 1심이면은 그 바로 위에 2심이 누가 되는 거냐면 2심이 그 법원의 합의부예요. 그 법원의 합의부예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이지, 그럼 민사 단독이 1심이야. 그럼 민사 합의부가 2심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도 있어요. 고등법원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고등법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점프. 무조건 최종심. 우리는 3심제거든. 세 번째가 끝이야. 세 번째가 끝인데, 3심은 무조건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 직행. 이렇게 갑니다. 직행. 뭐 한다고요?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고등법원 점프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 우리가 민사나 형사사건 하게 되면. 근데 우리 행정사건은요, 시작이 합의부지. 시작이 합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심이 합의부고, 그 다음에 2심이 고등법원이야. 우리는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3심이 대법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례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심이나 2심,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있는 이런 하급심 판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판례라는 것은 뭐예요? 판례라는 것은 판결의 선례, 전례를 말하는 겁니다. 판결의 선례를 우리가 판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판례. 우리가 판례 그러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정례도 우리가 가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과온합 관세의 환급 가산금 지급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세금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근데 세금에는 있잖아요. 국세가 있고,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 중에 보게 되면 이 관세가 있어요. 관세. 그런데 관세는 관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국세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법에 뭐가 뚫렸어. 뭐가 뚫렸냐면 환급, 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돌려준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제가 내라고 해서 내가 냈다라거나,
아니면은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럴 수 있죠. 1,0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내가 이체하다가 실수로 2,000만 원 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나머지 1,000만 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환급이에요.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 돈을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다거나 내가 이걸 딴 데 투자를 했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문제잖아. 그렇죠? 이자 줘야 된다고요. 이자. 그게 가산금이에요. 가산금은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관세법에는 국가가 엉뚱하게 가지고 있었던 돈을 돌려주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가산금 규정이 없더라 이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관세 같은 경우는 돌려줄 때 그 이자 안 줘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적용하겠다고요? 관세법은 아니지만 그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 관세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세기본법에는 그 가산금, 환급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적용하자. 이런 걸 우리가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유추적용. 유추적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이거예요.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끌어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유추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을 유추적용해서 야 이자 줘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 됩니다. 제외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하천법상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나중에 판례집 보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4개월 동안 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뭐 사설 문제라거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강사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1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강사가 만드는 문제에는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한 번 눈으로 딱 보게 되잖아요. 그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으면 그게 틀렸다라고 인식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머리가 이상한 거거든. 보통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은 막 휘발되고 사라지는데 잘못된 내용은 또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기출은 오류가 없습니다. 기출은 오류가 없어요. 가장 양질의 문제고 여기에는 여러분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변호사 시험이나 그쪽에 있는 모의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있는 시험들이 그 문제들이 2017년도 말부터 막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넘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3020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이것만 풀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아요. 행정법은 몇 점 필요하다고 했어요? 80점이면 됩니다. 80점 넘으면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행정법이 90점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표준 점수 적용했을 때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90점을 여러분들이 넘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딴 과목에서 막 두세 개 더 틀려도 이 행정법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80점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80점은 이걸로 넣어끄네요. 9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은 안 나와요. 기출로 100은 못 막아요. 왜 못 막냐면 17년도 문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지난달에 선고된 판결을 있잖아요. 이번 달에 막 출제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지난달에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강사들은 그걸 계속 수집을 하거든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좀 기존의 판례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패스. 기존에 없었다거나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다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신 판례가. 그러니까 최신 판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못 막을 만한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출 가지고 약 85에서 90까지는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우선은 지금 같은 기본 강의, 이론 강의, 이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판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없이도 갈 수 있으면 그냥 없이 가세요. 판례 없이 가실 수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수험 적합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험을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넘어가고 그런 문제 나오면 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트리플 A형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확히 뭔지 모르면 시험 뭐야 이게 이래갖고 막 파헤치고 싶어해요.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판례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판례까지. 그러니까 기출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골격이 이론이고, 이거에서 골격 잡고 여기서 살 붙이는 거예요. 살 붙이는데 이 살이 다 붙어줘야 되는데,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발생해. 그 개인차 쪽에서 판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한 사건 개요까지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뭔 사건이야? 이런 거 알고 싶은 사람들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쨌든 밑에 두 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고, 이거가 해결이 되면은 여기서 90점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도 있거든. 다 맞추려면 최신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만약에 행정법에서 100점 나와버리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타 선택 과목과 비교해서 20점 이상 벌립니다. 조정점수 적용했을 때 20점 이상이면 4개 이상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딴 쪽과 경쟁력이 같아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우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확실히 가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내용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략을 짤 때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열심히 뛰는데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모두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수험이라는 것은 23.5도로 뛰면 합격인데, 여기서 23.2도로 뛰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삽질이 돼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정확히 잡아놓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제외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제외지가 뭐예요? 제외지는 제방 밖의 땅. 제방 밖의 땅이에요. 제방 밖의 땅. 우리 있잖아요. 그 강이 쪽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 근데 이렇게 물길로 그것만 하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하천법에 따르게 되면요, 하천구역과 하천시설도 하천 처리합니다. 거기까지가 하천이에요. 하천구역이라는 것은 물길 밖의 일부 땅까지예요. 하천구역. 하천시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제방 같은 거, 뚝 같은 거 쌌잖아요. 그것도 다 하천입니다. 그것도 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제외지라는 것은 그 제방 밖의 땅이에요. 제방 밖의 땅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하천법이랑 건 좀 다른데, 그때 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제외지 밖의 땅을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남의 소유권 막 뺏지 않아요. 하천법에서. 근데 옛날 법에서는요,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소유권이 국가 쪽으로 아예 넘어오게 돼 있었어요. 소유권을 뺏겼잖아요. 그죠? 내 땅이야. 내 땅인데 그 땅을 지들 마음대로 가져간 거예요. 소유권을. 그죠? 이렇게 되면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손실보상.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돈 주는 근거가 없었어.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보상 규정이 없는데 비슷한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었거든. 역시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인정을 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니어도 다른 법을 좀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업지 이거 옛날 표현이에요. 기업지. 이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업지는 지금은 사업시행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시행지, 공익사업시행지입니다. 사업시행지 밖에 간접손실의 반대말은 직접손실이겠죠. 직접손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 발전소를 만들어요, 박물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공항을 만든다, 발전소를 만든다,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려면 땅 필요하죠. 땅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만들고 지자체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요. 다 땅을 빼서
그러면 뺏은 땅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뺏김으로써 직접 손실이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공항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발전소 만드는 곳이야. 근데 이 바깥쪽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문제가 이런 경우가 뭐 있겠죠. 여기서 무슨 뭐 화로회집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 배후지야. 여기에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회를 먹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집과 땅을 다 뺏기고 다 이주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횟집 이거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죠. 그런 게 간접 손실이에요. 공익사업지 밖에 있는 간접 손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지난달부터 오신 분들은 쟤 왜 저러냐 이런 그럴 텐데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금방 적응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속도 좀 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지 밖에서 간접 손실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간접 손실 여러분 예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큼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될지를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명확하잖아. 재산권을 제약시키는 형태가 명확하죠.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주면 되겠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법을 만들 때도 이 사람들은 돈 주자 이렇게 보상 규정을 만드는데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어디까지 이런 손실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그런 내용을 다 둘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제 일반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목적이 뭐라고요? 공익사업 하려고 전체 이익을 위한 뭔가 사업하려고. 근데 여기 내용이 두 개가 있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은 뺏는 거예요. 뺏는 게 취득이고요. 국가가 사인의 재산을 뺏는 거야.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돈 주는 거. 내용이 두 개인 거예요. 뺏고 주고. 뺏는 걸 우리가 수용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 주는 걸 보상해준다, 손실 보상해준다, 보상재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용은 두 개인 거야. 수용한 게, 보상한 게, 취득한 게, 보상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이제 조금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그 법률에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이제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간접 손실 발생했을 때 돈 주자라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법 만들 때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렇죠? 그 전문성, 얘들은 비전문가들이에요. 비전문가. 전문가는 여러분이에요. 전문가는 누구야? 행정부라고요.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자기 일만 하거든. 자기 일만 하니까 아무리 제가 행정법을 계속 이루고 앉아 있어도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져요. 물론 이제 국세청에 전화해서는 이길 수 있어요. 전화해서 저 밑에 세무서부터 계속 올려, 구세청까지 올려갖고 국세청 담당 여직원 울려버린 적도 있거든요. 때린 게 아닙니다. 왜 세금을 부과했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했더니 잘 모르겠다. 세무서장이 나왔어. 대라. 모르겠다. 위에서 내려온 이제 지침이다. 그러면 위쪽 돌려라. 그게 다시 지방국세청에 통화를 했어요. 자기들한테도 뭐 하달받은 거래. 위로 올려라.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렸다 하시니까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낼게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동사무소 가도 말이에요. 동사무소 가도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행정부가 제일 잘 알아. 그런 걸 있잖아요. 입법권을 있잖아요. 얘가 입법권을 국회가 수권해요. 수권. 이거의 다른 이름이 위임이에요. 위임. 야,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회가 다 만들면 좋은 건데 국회가 다 못 만드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려놓고 나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 네가 만들어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요. 그러면 입법권을 위임받아서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 입법작용을 하죠. 이런 거를 권력분립의 반대말로 권력융합이라고 합니다. 권력융합. 2차 대전 이후에는요, 이 3권의 분립만 가지고는 이거 딱딱 다 끊어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일을 내가 하고 내 일을 네가 하고 좀 이렇게 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가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데 그런 거를 행정부의 기관, 행정기관이 법 만드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행정입법. 여러분들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들어봤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래요.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입법이 대통령령이에요. 국무총리가 만드는 게 총리령이고 각 부장관들이 만드는 게 부령이 됩니다. 부령이 되는데 어떤 법률이든지 간에 그 법률에는요 요런 애들이 딸려와요. 이게 법률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뭐 이런 법이 있다. 식품위생법 이렇게 있으면 요 친구의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는 애가 있고요. 항상 이 친구가 딸려갑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 요거는 헌법 75조, 헌법 95조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위임하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은 그게 시행령이야. 이거는 뭐라고요? 대통령령. 실정법상 이름은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시행령의 내용물은 뭐예요? 대통령령. 그치?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거는 총리령하고 부령 말하는 거야. 총리령하고 부령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공존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 위임을 내릴 때 총리령으로 만들도록 하거나 아니면 부령으로 만들도록 하거나 하니까 총리령과 부령은 충돌할 일이 없어요. 충돌할 일이. 얘네들끼리는 충돌할 수도 있겠죠. 내용이 충돌할 수도 있겠는데 총리령하고 부령, 여기는 총리령 또는 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방금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좀 뭉뚱그려가지고 뒀는데 그것도 세부적인 거 자기가 못하잖아. 못하니까 그걸 위임을 내렸어. 어디다가 내렸냐면 여기다가 내린 거야.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령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행규칙 59조부터 65조까지 해가지고 간접손실의 종류를 쭉 깔고 나서 이럴 때 돈 이렇게 주고 돈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다 정해놨어. 정해놨는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손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공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문제 자꾸 나와서 그래요. 없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낼 때 자꾸 이거를 좀 고쳐서 내줘야 되는데 옛날 판례를 표현을 그대로 자꾸 내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갖고 뭐 출제위원 교수님을 뭐 떼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을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하고요. 또 하나가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수용법. 그 두 개가 통합돼서 지금의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진 거야. 통합돼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옛날 법이 이 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토지보상법이고요. 법령상 이렇게 돼 있죠.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행정입법 있잖아요. 행정입법. 이 행정입법이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런 법이 뭐예요? 법. 인문특강 꼭 들으세요. 알겠죠? 거기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규범들이 있죠. 규범이 뭐야? 이렇게 행동해 임마. 이게 규범이야. 그죠? 규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행위 기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정하는 게 규범이야. 근데 그런 규범에는 뭐 수없는 규범들이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친구가 4명이야.
관습규범이라는 게 있고 도덕규범이라는 게 있고 종교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 게 종교규범인 거예요. 그렇죠? 명절엔 가갖고 세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관습규범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막 반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 건 도덕규범이야. 근데 내가 일요일날 바쁘다고 교회 안 가면 뭐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욕먹어요. 그냥 거기까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반말하면 내가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서로 기분 나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나는 게 하나가 있죠. 혼나는 게, 그게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규범은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게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규범이 법이에요. 그 법규범. 법규범의 준말이 법규고, 법규의 준말이 법이야. 알겠어요? 다시 법규범이 법규가 법. 이 법은 뭐예요? 행위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 행위 기준에 강제력이 따라 붙는 거야. 강제력이. 강제력, 강제한다는 거죠. 강제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로 뭐가 깔리는 거냐면 구속력이 전제로 깔려요. 구속력. 상대방한테 어떤 구속력을 미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구속력이 미쳐. 근데 그걸 안 하면 강제를 당하는 거야. 강제를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강제력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 구속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구속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바로 법규범이 되는 겁니다. 법규범. 그걸 이제 준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법규.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성격이에요. 법규라는 것은 법규성. 그러면 법으로서의 성격이에요. 행정 입법 중에 법도 아닌 놈도 있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휴지 조각도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 이 행정 입법을 산물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부르거든. 명령. 근데 법으로서의 성격, 법의 성격을 갖고 구속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구속력을.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정 입법을 뭐라고 하냐면 앞에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규. 그런데 그건 명령이다. 법규, 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안 어렵죠? 네. 그래서 뭐예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 명령, 행정입법의 선물, 법규 명령. 이건 법이에요. 법.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또 판례 저런 표현이 나오니까 법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국회가 만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있죠? 법률 있죠? 법률하고 그 다음 모두 포함되는 거냐면 법규 명령.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법규 명령. 법률하고 법규 명령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법률도 가끔 보게 되면 식품위생 무슨 법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끝날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앞부분이 명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명사잖아. 식품위생 법 이렇게 명사면 뒤가 법으로 끝나. 그렇지 않은 명사가 아니면 뒤에가 법률 이렇게 끝나는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다 법이에요. 다 국회가 만드는 법인 겁니다. 합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령이라고 부른다고. 법령 이렇게 말하면 이제 법률과 법규 명령을 통칭한 거야. 통칭. 그래서 여기 이제 법령에 따르게 되면은 관련 규정을 유추경해서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직 사법까지 안 갔습니다. 공법에 있는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이게 원래 그래. 그래서 제가 뒤에서부터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앞에서부터 가든 뒤에서부터 가든 초반의 멘붕인 건 다 똑같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법은 특히나 이거는 칠법이 그냥 막 와서 막 다 섞여 있는 법이야. 이거 잡탕법이거든. 이 잡탕법이기 때문에 처음엔 당연히 어렵고 처음과 끝이 완전히 연결이 되었을 때 행정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우선은 기본 이론 강의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참는 자가 이겨요. 가만히 참는 자가.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나마 테마로 제가 끊고 있는 거예요. 테마로 끊어놓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할 때처럼 딱 공식 하나 외우고 요걸로 다 풀고 요걸로 하나 외우고 요걸로 다 풀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속도도 걸리고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헌법을 근거로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무나 막 제기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판사들 과로사에서 죽어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나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막 소송 막 제기하고 그거 갖고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리남용이에요. 권리남용.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얘가 잘못을 해가지고요, 들어갔어요.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거기도 뭐 밥 맛있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시켜도 안 온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뭐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한테 나 이거 궁금해, 나 이것 좀 궁금해 막 이러면서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쫙 다 청구를 했어. 수백 건을 청구했어요. 그 사건 개요에 보면 수백 건을 청구를 했는데, 그럼 걔네들이 이건 공개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막 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개를 해주겠다라는 사람한테는 가서 그거 뭐 가서 열람을 하거나 그 사본 달라거나 하지 않아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난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그래서 그냥 국가기관 농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쫙 공개해달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거부한 놈만 딱 추려. 그리고 거기다 소송을 딱 제기해. 딱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받으러 나가야 되잖아. 그치? 나가면서 변호사랑 같이 짜장면 먹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돈 있으면 막 소송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소송을 제기하면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소송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헌법 27조에서 재판 청구권을,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고적격이에요. 원고적격. 어떨 때냐면 국가가 이런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했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했는데 이 행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한 90%는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거의 다 처분에 대한 문제예요.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등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 즉 법률 관계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처분이에요.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이건 뭐냐? 행정법에는 어떤 통일된 법전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일부 파트별로는 일반법이 있어요.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행정소송법, 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거든. 심판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 뭐 국가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은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상 이익. 법률은 뭐라고 했어요? 실체법이라고 했지. 실체법은 뭐 하는 법이야?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오케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이 권리예요. 알겠어요? 나한테 뭐 이익이 된다고 그게 다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다 권리가 아니야. 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그것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과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법이 바뀌어갖고 이런 이제 사건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는 그 근거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사람 너무 억울했거든. 너무 억울해갖고 이게 같은 시장 안에 경쟁업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한테 이제 처분을 내려줬는데 얘가 이 처분을 받으면 이 갑은 도저히 시장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난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불리한 경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을한테 이렇게 얘한테 유리한 처분을 해줬는데 그 유리한 처분이 위법인 거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갑이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거 하지마라고 제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현재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거야.
법이 뭐하니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원고적격이라는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송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걸 뭐라고 하냐? 각하라고 해요. 각하. 각하는 얘가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각하 물리칠 각자의 아래 하자예요. 물리칠 각자의 아래 하자. 그냥 거절하고 물리쳐버리는 거야. 됐어.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 각하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얘가 많이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뭘 인정을 한 거예요? 헌법 15조 헌법을 근거로, 원래 이러면 안 돼요. 헌법 근거로 원고적격 인정시키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게 없거든. 알겠어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헌법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규범이에요. 알겠죠? 헌법으로 다 될 거면 법률 왜 만들어? 그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꼭대기 헌법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그 다음 순서는요, 누가 대빵이냐 이거예요. 효력이 누가 우선이냐. 효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그 위의 법하고 밑의 법의 내용이 충돌을 하면은 효력이 우선인 놈은 살아남고, 효력이 우선이 아닌 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효력의 우선이거든요. 꼭대기에 헌법이 있어. 그냥 법률이 있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얘는 무효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 사라지는 거예요. 밑에가 대통령령이에요. 그 밑에가 총리령. 그 다음이 각부 장관이 만든 부령. 근데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안 끝나. 안 끝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행정입법을 해요. 그런 걸 자치법규라고 그래.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조례라는 게 있어. 동작구 의회가 만드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조례라고 해요. 근데 동작구청장이 만드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두 개가 있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또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시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시군 자치구 같은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러면 광역과 기초가 있고 조례하고 규칙이 있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지. 2 곱하기 2는 4예요. 그러면 광역조례, 광역규칙, 기초조례, 기초규칙 이렇게 있잖아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조례하고 규칙하고 싸우면? 쉽게 생각해봐요. 국회의 법률하고 대통령이 만든 거. 여기서 이쪽이 의결기관, 이쪽이 집행기관이잖아. 그죠? 여기서 만든 법률하고 대통령령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겨? 법률이 이기죠. 법률이 이깁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조례가 이겨. 조례가. 그죠? 조례가 규칙보다 위입니다. 위에요. 그 다음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체급이 다르죠. 그렇죠? 광역이 이겨. 광역이. 그러면 광역조례가 광역규칙보다 위고 기초조례가 기초규칙보다 위인데 이거 싸움 붙여보세요. 광역규칙하고 기초조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광역규칙하고 기초조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학교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애하고 초등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하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겨요? 너무 잘하면 안 돼. 알겠어요? 너무 잘하면 지금이 무술년이죠. 그래 무술에 막 달인, 막 고수 이런 애면 안 돼요. 초딩인데. 초딩 가끔 큰 애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네. 이 정도. 이 정도. 과에서 싸움 제일 못하네. 요 정도면은 대학생이 이기지. 체급이 달라. 체급이. 알겠어요? 그래서 광역 규칙이 이겨요. 그럼 순서가 끝났네. 그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들어가면 광역조례, 광역규칙, 기초조례, 기초규칙 이런 순서로 쭉 효력 우선순위가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매겨지겠죠. 매겨지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법이 있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어? 법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하위 법규들이 쭉 만들어지죠. 이거 밑에 거 왜 만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왜요? 왜 만드는 거야? 적용하려고.
그렇죠. 적용하려고. 위에 게 있으니까 저거 적용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밑에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거를 적용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적용하고 싶어서. 그렇죠?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가지고 저런 원고 적격 다 인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 같은 거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에 대마 불사야. 대마 불사. 조직끼리 싸울 때도 예,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예, 똘마니들 있죠. 행동대장들 얘들은 가서 이렇게 찔러도 되지만 예, 꼭대기에는 오야봉이라고 하지. 오야봉은 찌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예, 검찰이나 경찰도 오야봉은 찌르지 않아요. 어떻게 예, 오야봉하고는 협상 대상이에요. 알겠죠? 대마불사야. 아무 때나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헌법은 보충적으로 맨 마지막에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진짜 보충적으로 적용시키는 건데 헌법을 근거로도 인정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야? 공법 규정이 없으니까 예, 대빵 나와. 그래서 예, 원고 적격을 살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딩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어 지금. 예, 큰일 났어요. 지금 앞부분 없이 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렇죠? 예, 그럼 된 거야. 언제나 수험은 중간 진입 전략이야. 예, 다 알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중간 진입 전략, 수험 행정법, 수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밑에까지만 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계가 저기 있구나. 네. 관계 규정의 유추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앞에는 판례였었고요. 보상을 하는데 손실보상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같은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있는 수용, 유사, 수용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예,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된 뭐 할 수 있다고요? 관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 해석 방법입니다.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될 때 유추 적용하는 것은 어느 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법이든 어떤 견해를 취하든 어느 법이든 간에 이건 누구나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23조 사망을 유추 적용한다. 이건 뭐냐면 예, 지금 나한테 어떤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정도로 나의 재산권을 제약을 시켰어. 예, 얘는 좀 돈을 줘야 돼. 보상이 좀 필요해. 그런데요, 그 법에 보상 규정이 없네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상 유사한 상황에 대한 보상 규정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라고 했죠. 그쵸? 대빵 나와. 이거지. 대빵 23조 사망이에요. 헌법 23조 사망에 보게 되면은 예,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아직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학설 논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예, 문제 엄청 나와요. 문제 엄청 나옵니다. 23조 사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헌법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뒤에 행정구제법 파트가 갖고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대륙하고 영미하고 예, 대륙하고 영미. 영미의 대빵은 누구면 영국이죠.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 쪽이에요. 근데 미국이 영국이랑 비슷한 이유는 영국 애들이 미국을 가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걔네들의 법 체계가 비슷하게 생겨 먹은 거야. 그러면 대륙 같은 게 아까는 뭐 얘기했냐? 공법, 사법의 이원적 체계 이 얘기를 했다면 예, 성문법하고 불문법하고 이런 법이 있죠. 성문법, 불문법 이게 무슨 차이죠? 문자를 형성해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자를 형성해냈는가. 문자로 되어 있으면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문자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를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대륙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 성문화되어 있는 법을 먼저 적용시켜요. 적용을 시키는데 그게 없잖아? 없으면 그때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시켜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 방식이에요. 그 영미는 어떻게 하냐면 영미 애들은 법전을 안 봐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애들이 뭘 공부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전 보고 막 딸딸딸딸딸딸딸 이러고 있잖아. 그치? 걔네들은 법전을 안 보고 판례집을 사요. 판례집을 사. 그래서 판례집이 걔는 우리는 법전 사는데 한 5만 원이면 사거든. 예, 걔네들은 판례집 법 공부 한번 해볼까? 딱 이렇게 딱 시작을 해서 판례집을 딱 사면 한 3천만 원씩 사야 돼. 우리 돈으로. 예, 그래야 공부가 시작이 돼.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해 걔네들은. 예, 판례집을 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판례가 법이에요. 판례가 법이야. 예, 판례가 법이라는 것은 예, 사건을 봤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 옛날에 비슷한 사건 없었나 막 찾는 거야.
옛날에 비슷한 사건 없었나? 그래서 걔네들은 판례집에 그 판례 하나하나마다 사건명이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사건, 무슨 사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판례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옛날에 없었던 사건, 새로운 사건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 세상은 변하니까. 그럴 때 성문법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영미애들은 불문법을 먼저 적용시키고 성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시키고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문법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판례법이라는 게 있죠. 예, 판례가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판례가 이 사건 말고 당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건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그 판례가 다른 사건들에서도 판단 기준이 돼줘요. 그럴 때 그 판례가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판례법.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때만 판례가 법처럼 사냐면 그 사건에서만. 무슨 말이냐면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아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었지. 1심, 2심, 3심. 1심을 했는데 내가 졌다? 그래서 2심을 했는데 내가 또 졌다? 그래서 또 상고라고 했어요? 3심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 이 멍충아! 이렇게 해요. 멍충아 그러면 자기들이 자판 안 해요. 스스로 판단을 보통 안 하고 돌려보내요. 다시 해. 이렇게 숙제를 준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원심법원의 판결을 깨버리고요. 환송, 다시 돌려보내. 다시 해, 임마. 이렇게 해줘요. 다시 해 그랬는데 넌 이래서 잘못한 거야. 다시 해 그랬더니 이래서 잘못한 거야를 또 해. 또 범해. 그러면 그 고등법원의 2번째 판단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 사건에서는 판례가 최고법원의 판단이 마치 법처럼 움직이지만 이 사건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사건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문법으로 인정할 만한 건 2개입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조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 조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반복된 관행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관행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관행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인 관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누구나 야 저게 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확신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게 관습법으로서 승화됩니다. 그것도 관습법이 돼요. 물론 그게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 내려주는 겁니다.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문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거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조리법. 조리법이라는 건 뭐냐? 조리. 통할 조자에다가 이치 이자예요. 통할 조자에다 이치 이자. 참 부조리하다. 적폐청산 해야지. 부조리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조리를 청산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불자에다가 조리예요. 조리. 이치로 통한다. 이치와 맞지 않는 짓거리들을 부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와 맞지 않는 짓거리들. 조리법이라는 것은 왜 있는 거냐면 이건 뭐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게 재판인데 법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하거든. 근데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 판단을 내렸는데 야 여기 적용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 야, 못하겠다 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결론을 내려주려면 법이 없는 영역에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리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냥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러면 아니지 않냐 이런 거. 우리 맨날 이런 얘기하지. 신이 성실을 조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 성실의 원칙. 그건 뭐냐면 배신하지 마. 배신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알겠어요? 배신하지 마. 이런 게 신이 성실의 원칙 이런 거거든요. 너 나한테 약속했으면 지켜.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참새를 대포로 쏘지 마.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기를 대포로 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정말 극단적이죠. 참새를 대포로 쏘면 안 돼. 이런 게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조리법인데 그런 거를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
일반 원칙, 조리법을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법으로 오잖아. 행정법으로 오면 우리가 이름을 다시 붙였어. 뭐라고 붙여요? 너 여기는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불문법을 적용시켜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인데 되게 힘드셨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4월달에 다 붙을 거니까요. 4월달에. 아니에요. 4월달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4월달에.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5월달에 하면 되죠. 올해까지는 서울시도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올해 안에 웬만하면 최대한 끝내시고 4, 5월에 3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3번의 기회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에 거 뚫리고 마지막 거에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 긴장감이라는 게 시험은 보면 볼수록 강해집니다. 알겠죠? 4, 5월까지 가려면 빨리빨리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많이 멉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시계로요. 저기 있는 시계로. 갔네요.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